네, 반갑습니다. 네, 조혜성 국어 강사고요. 오늘 정시선행반, 토요일에 진행하는 정시선행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강사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좀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학습 안내. 수능 국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제 수업에서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조혜성이라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드리는 게, 국어를 원래 좀 못했습니다. 제가 국어를 못했는데, 제가 원래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국어가 계속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좀 등급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국어를 진짜 많이 열심히 했는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3, 4, 5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해갖고 되게 재수를 했습니다. 결국엔 재수를 하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른 과목은 잘 나왔는데 국어만 안 나와갖고, 그래서 국어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이게 내가 국어를 좀 되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구나. 기본적인 어떤 태도만 좀 정립이 되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좀 되게 안정적으로 1등으로 팍 올라왔거든요. 그 깨달음을 이제 그냥 좀 남겨놓기가 싫어갖고 대학에 가서 과외를 열심히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꿈이 교사였는데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입소문을 좀 나게 되고, 내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외하다가 대치동에서 좀 연락이 와갖고 대치동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3년이 잘 안 됐어요. 강사 경력 자체는 좀 낮은데 대치동에서 바로 이제 첫 해 때 생각보다 또 입소문을 타갖고 한 7, 80명 정도를 가르쳤었고요. 생각의 차이는 1년이 안 됐습니다. 대체에 잘 돼갖고 원장님께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고2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2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3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고2반 애들이 좀 불어서 한 10명 됐었고, 고3반으로 올라올 때도 거의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거의 그대로 올라오면서 지금 한 5, 60명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사실 내신 기간이라서 좀 빠진 인원이 이 정도고, 이제 또 내신 기간 끝나갖고 좀 들어오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막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학생들이 좀 좋아해주는 강사고요. 대치동으로 여기서 이제 수능 수업을 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대치가 가까우니까 대치동으로 좀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2 반에서 고3 수업으로 넘어갈 때 학생들 중에서도 몇 명 대치동으로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다시 제 수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의 수업 퀄리티라던가 자료 퀄리티 그 이상으로 제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미술하는 학생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네, 국어 1등급이 나오는데 그 친구도 저랑 이제 현강 시간대가 너무 아예 안 맞아서 미술학원이랑 대치동에서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그 시간에서 그래서 대치 국어를 다니다가 또 안 맞아갖고 그냥 제 수업을 영상으로라도 받겠다고 해서 그 친구는 현장에도 안 오고 영상으로 지금 수강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좋아해주는 강사고, 좋아해주는 이유는 뭐 별거는 아닙니다. 제가 뭐 애들한테 잘해줘서 이게 아니라 성적이죠, 성적. 애들이 실질적으로 국어가 진짜 잘 안 잡혀요. 이게 어떤 과목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들어갖고 손에 잡히게끔 만들어드리는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업을 그럼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미 고2반을 진행하고는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리 스타트 반이라고 해서 선행의 선행반이죠. 그래서 좀 맛보기식으로 해서 내신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기간 동안 미리 좀 시작을 해놨고요. 정식 개강은 7월 19일에 시작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1, 2교시는 독서, 3교시는 문학으로 진행을 할 텐데, 뭐 때에 따라서는 문학을 좀 더 늘려서 할 때도 있고 문학이 앞순서로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교시에 언매라고 좀 적혀 있는데, 이 언매는 뭐냐면 바로 시작을 하진 않을 거예요. 7월 19일부터 바로 언매 수업을 들어가진 않고, 이제 한 8회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 그때까지 제가 계속 애들이랑 상담을 할 겁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이거 고를래, 이거 고를래, 이게 아니거든요. 학생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지금 내신 베이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대1 상담을 되게 심층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딱딱딱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마다 환경에 따라서 엄매랑 화작을 나누는 게 바로 안 나뉘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한 뒤에 엄매 수업을 한 8회차 후에 진행을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국어에 필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해력과 논리력이에요. 이 독해력과 논리력의 기초를 쌓는 강좌다. 독해력과 논리력이 뭐냐라는 건 좀 이따가 학습 안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정시 대비도 하지만 내신 비연계에 대한 대비도 들어가는 수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신 비연계가 뭐냐면 이제 뭐 그런 이미 그렇게 출제된 학교도 있겠지만 고3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내신 국어 문제에서 교과서 외에 다른 지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른 지문도 사실 프린트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아예 학생들이 듣도 보도 못한 낯선 글을 출제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런 글들은 대비가 잘 안 됩니다. 내신적인 대비가 안 돼요. 뭐가 중요하냐면 수능식의 독해력, 수능식의 논리력이 필요하거든요. 낯선 글을 읽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건 직전 대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식 수업으로만 대비가 되어요. 고3 때는 이런 비연계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직전에 뭔가 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지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초를 쌓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어는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잘 푸는 과목이 아니에요. 뭔가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좋아야 되냐면 능력이 좋아야 돼. 능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지식 전달형 강의가 아니라 코칭과 트레이닝형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뭔가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건 학생들이 그때는 좀 배우는 것 같아도 성적이 안 늘어요. 성적이.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치로 갔다가 재수로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대치로 갔을 때 아직도 이 지식 전달형 수업이 꽤나 많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이제 시험을 보고 나고 이제 자기 혼자 공부를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쌓아야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좀 좋아해 주는 면모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능 국어가 뭐길래 제가 이렇게 독해력이나 논리력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리냐. 제가 이제 뭐 설명에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때마다 이제 아마 지문이라던가 문제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국어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그냥 보여드리면 별로 안 와닿으세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별로 안 와닿으십니다. 좀 제가 쉽게 만들었어요. 수능 국어가 출제되는 메커니즘이라던가 풀이하는 메커니즘을 좀 단순화해서 한번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문을 띄울 거예요. 지문을 하나 띄울 거니까 독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체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풀 수 있어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띄워드릴게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 답인 이유는 뭐죠?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국어입니다. 이 국어 영역은 약간 추리예요. 추리 영역.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지문에 단서들이 퍼져 있어요. 어떤 단서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단서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항상 고3이든 고2든 정규반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탐정이 되는 거예요. 탐정이 돼서 지문에 사건 현장이에요. 사건 현장. 여기에서 포진되어 있는 단서들을 조합해서 범인을 검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어려워지냐? 이 글이 어려워지고 선지가 어려워지면 조금 이제 추리가 힘들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지문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게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OX예요. 자, 추리가 안 되시죠? 잘. 이게 뭔가? X인가? 뭐가 X야? 내가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도 판단이 잘 안 돼요. 요런 게 우리 학생들이 겪는 지금 어려움들입니다. 꽤나 아까 쉬운 글들에선 바로바로 범인이 보이지만 글이 어려워지니까 단서도 안 보이고 추리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고, 반대로 말하면 요것만 좀 잘할 수 있다면 국어 잘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답이 O랑 X예요. O랑 X인 이유가 뭐냐면 지문에서도 이
인식 내용의 동일성,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라고 하는데 지문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예술 종교 철학관에는 동일한 내용이 있고 형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차이가 상이성이거든요. 상이성이 차이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O이고 요건 X예요. 왜냐면 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인식하는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라는 건 그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에서는 이념을 인식한다고 돼 있어요. 이념을 인식한다. 절대정신이 이념을 인식한다. 그럼 인식의 대상은 뭐예요? 이념이에요. 이념.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념을 인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X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들어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지문을 읽고 남겨서 OX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겪는 두 가지의 어려움, 국어에서 뭐가 어렵니 하면은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문이 읽었는데 뭐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넘기니까 뭐 읽었지? 안 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문 내용이 기억이 나도 선지 판단이 안 돼요. 지금 OX 제가 빠르게, 수업은 아니니까 빠르게 설명하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O인가 X인가 긴가민가요? 애매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국어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맨날 답이 두 개가 나와. 두세 개가 맨날 남아서 애매합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고 나서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돼요? 다시 봐요. 다시 보고 다시 봐요. 또 기억이 안 나. 또 왔다 갔다만 계속 반복하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 엄마 나는 속독이 안 돼. 빨리 읽기가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두가 빨리는 읽을 수는 있는데 계속 돌아가서 다시 보는 거죠. 계속 제독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읽더라도 한 방에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안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 속독이 안 돼서가 아니다.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조직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나도 선지 판단이 안 돼서 답이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평가원이 선택지를 낼 때도요 패턴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논리적 기준상 맞아, 논리적 기준상 틀려,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로 엄청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립된 기출문제들을 많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논리적 기준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긴가민가 하죠. 결국엔 얘는요 속도의 부족을 만들고요, 얘는 두 번째로 정확성의 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 독해력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읽고요 머릿속에서 남겨야 돼요. 얘가 여기서 남긴다는 건 지문을 외운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수학을 할 때도 막 수학생들이 그러잖아요. 개념을 이해했으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국어도 똑같아요. 지문을 독해했다면 지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서 자녀분들 독해력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능 기출문제 하나 뽑아서 지문을 줘요. 읽게 해요. 다 읽었어? 지문을 걷어와요. 설명해봐. 뭔 글이었어? 설명이 잘 돼요? 독해가 잘 되는 애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독해 안 된 거예요. 눈으로만 읽은 거죠. 결국에 그게 남아야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문제 풀 때 안 돌아오고 왔다 갔다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으로 좀 극복을 할 수 있다. 시간 부족은. 두 번째, 답이 애매하다. 두세 개가 항상 남는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논리력으로. 논리적인 판단 기준들을 계속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평가원이 제시하는 논리적 기준, 이럴 때는 선지가 참이 돼, 이럴 땐 거짓이 돼, 이런 기준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수업도 이 독해력과 논리력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태도와 훈련이거든요. 태도와 훈련.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어 실력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좀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수영이에요. 수영. 우리가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강의를 들으면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배워야 돼? 자세를 배워야 돼. 자세. 어떻게 해야지 자유형 자세라던가 뭐 평형 자세라던가, 일단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국어는 다른 과목과 제일 다른 점이 뭔가 많이 알아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도적으로 다잡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만 해요. 훈련만 해요. 훈련만. 계속 헤엄만 칩니다. 개헤엄만 쳐요. 그러면 수영 실력이 늘어도 개헤엄 실력만 늘어요. 그럼 결국에 정확한 자세로 훈련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못 나아갑니다. 개헤엄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5등급에서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진짜 3등급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게 없어요. 태도가 없어요. 훈련만 계속 한 거예요. 읽고 풀기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커니즘들을 깨닫게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태도를 다 잡고 훈련을 해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갑자기 쫙쫙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국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선 하는 만큼 쫙쫙쫙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주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를 다 잡는 강좌이자 태도를 잡는 데서 끝내면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 하는 학생들이죠. 재수생들은 이것만 알려줘도 엄청 좋아요. 이미 걔는 이제 도끼를 품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1년차 때는 재수생 위주로 가르쳐서 이것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2년차 때 고3 해보니까 고3은요. 도끼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제 슬픔을 맛보지 않은 세대라 아직은 공부를 뭐 시켜서 하고 그냥 뭐 자기 능동적으로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2년차 때부터는 여기에서 힘을 많이 실었어요. 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싶게끔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자료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힘을 실어서 훈련까지도 만들어 드린다.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 지금 그냥 강사로서 제가 마음속에 가치관을 담는 건 학생들이 수험 생활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요. 재밌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험생이 너무 불행하잖아요. 사실 뭐 이런 문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서 좀 재미를 찾을 수 있냐면 국어가 좀 게임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게임이 왜 재밌냐면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면 바로바로 성과가 눈에서 나와요. 휘황찬란하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것처럼 국어도 내가 좀 이렇게 건드려주니까 쫙쫙쫙 나오네? 하고 싶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 수업에서 후기로 많이 들어오는 게 국어가 재밌어졌어요. 국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진짜 이 태도만 잡고 약간의 훈련 방법만 교정을 시키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새로운 글들을 계속 접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물론 그거 무슨 지루해 보이는데요? 재미없어. 다 그래요 처음엔. 근데 조금만 태도를 교정하면 되게 재밌게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게 재밌는 사실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뉴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문 막 그런 기사 뜰 때 슈퍼문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한 글 이런 게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애들이 국어를 싫어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 그거 알아서 뭐예요? 이런 태도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이제 태도를 교정하고 훈련하면 쫙쫙쫙 문제가 풀리는 그 경험을 선사하면 글을 읽는 재미를 깨달아가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뭐 1, 2년 차 때는 국어 국문학과로 그냥 간 애들도 있어요. 그 글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돼서 저도 이제 글을 되게 좋아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원래 못했다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료 어떻게 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는 이제 크게 좀 고2반에서는 고3반은 좀 더 있지만 고2반에서는 4가지 정도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교재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는데 본교재 같은 경우는 수업용 교재이자 과제 주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과 논리력이죠. 독해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교재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독해라는 건 읽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계속 과제가 부여됩니다. 스스로도 계속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제, 그리고 선택지를 판단할 때도 평가원의 정확한 논리적 패턴들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계속 교정을 해요. 해설지도 제가 이제 이 독해력과 논리력 제가 가르치는 것과 싱크로를 맞춰갖고 해설지를 작성해서 사실 일주일에 수업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뭔가 태도가 교정되고 이런 거는 욕심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약간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거를 이제 이걸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로 가서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으로만 책으로 약간 과외받는 식으로 본교재를 디자인해놨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본교재가 독해력, 논리력, 즉 정확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정확성이 뭐냐면 국어를 잘하려면 2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풀어서 100점이 나와야 돼요. 시간을 안 재고 하나도 안 재고 80분이 800분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얼마든지 썼대. 그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거를 이제 시간 안에 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성을 세우고 속도를 세우는 거죠. 시간 없이 풀어서 다 맞추면 1단계 완성. 시간 재고 풀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또 2번째 완성.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교재예요. 1단계예요. 본교재에서 정확성을 만들고. 근데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시간 구애 안 받으면 잘 풀어. 잘 맞춰요.
근데 80분 딱 시간 압박만 오면 못 푸는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국어는 이런 실전 감각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 연습도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제가 이제 풀문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하나씩 드립니다. 모의고사를 하나씩 드려갖고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푸는 것보단 빠르게 푸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 수업에서 제가 느꼈던 제 수험생 때 느꼈던 단점은 많은 선생님들이 정확성과 속도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해요. 정확성과 속도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한다는 건 이 기본적으로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안 돼요, 잘. 오른쪽 볼 때 오른쪽 확실히 보고 왼쪽 볼 때 확실히 왼쪽 봐야지 둘 다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한꺼번엔 안 됩니다. 이러면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정확성 쫙 잡고 이걸로 속도 꽉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거를 속도 훈련을 하고 이따가 관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매주 푸는 풀문 이 모의고사는 저랑 같이 클리닉에 오시면 1대1로 매주 상담을 합니다. 매주 상담을 하면서 이걸 안 풀면 학생들이 매주 그 자기 위치를 확인한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근데 두 가지 학생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멘탈이 좀 센 학생은 안 받으면 멘탈이 조금 견뎌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멘탈이 조금 약한 학생은 요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내일 모의고사를 풀면 나 안 되나 봐, 안 되나. 요거를 제가 잘 만져줍니다. 요거를 가지고 너 지금 실망할 게 아니라 요게 부족한 거니까 요것만 다 잡으면 돼. 요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멘탈 관리적으로 제가 1대1로 상담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레포 형성도 잘 되고 애들이 이제 저의 말에 좀 설득을 잘하고 결국엔 그게 이제 자기 혼자 하는 자습으로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상담을 매주 클리닉에서 실시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거 과제 이행 결과들은 다 문자로도 전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타파인데 어휘타파는 제가 만들어낸 어휘 자습서예요. 이 어휘 자습서가 왜 필요하다고 제가 느꼈냐면 그것도 1년차 때는 이건 없었어요. 근데 2년차 때 제가 느낀 게 고3을 가르쳐 보니까 능동성이 없는 학생 중에서도 어떤 학생이 정말 제 수업을 따라하기 힘들어하냐면 내신 베이스가 없을 때. 내신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휘가 안 돼요. 어휘가. 그럼 아까 봤던 그 선택지의 상위성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상위성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독해력이든 논리력이든 의미가 없어. 단어를 모르는데 뭘 판단할 거야? 단어를 모르는데. 상위성 이런 기본적인 물론 상위성은 조금 어려운 단위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초적인 단어들을 보고 나서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은 진짜 독해고 논리고 어휘부터 잡아줘야 돼요. 기본 어휘력부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학 개념어라던가 뭐 영탄법이 뭐지? 뭐 서리법이 뭐지? 이런 것도 내신 베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걸 흡수해 가는데 너무 지장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 노베이스 혹은 이제 어휘력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휘파파라는 자습서까지 제가 해갖고 요거는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은 그 친구들은 요거 위주로 또 이제 과제 검사를 또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뭐 강사로서 제가 다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진짜 뭐 그래도 야망이 좀 있는 강사거든요. 야망이. 뭐 아까도 보시면 빨리 늘었어요. 그런 거에는 저의 이 야망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야망 중에 하나가 특정 등급대가 아니라 모든 등급대를 다 충족하자. 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제거든요. 강사로서. 왜냐면 모든 등급대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 수업이 이도저도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국어라는 과목은 좀 특수성이 있다. 국어라는 과목은 사실 2등급부터 9등급까지 비슷한 태도의 부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노베이스 학생들의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이걸로 커버해주자. 이런 것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학생들 구성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저 3, 4등급도 많고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100점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치동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느껴게 그 고2반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있거든요. 저 한영고 다니는데 고2반부터 시작해서 걔도 3등급에 시작했는데 이번 6월에 굉장히 잘 봐갖고 뭐 잠깐 대치동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급대를 다 충족할 수 있게끔 부진 좀 약간 노베이스 내신 노베이스 이 학생들은 또 노베이스대로 좀 약간 상담을 해서 커버를 하고 높은 최상위권 학생들까지도 제가 커버를 하고 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저는 솔직히 제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모든 그 과정별로 어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지도를 잘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 분석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제 내신 노베이스인 경우에는 고전 문학에 대한 이 뭐랄까 포비아가 있어요. 포비아. 고전 뭔가 그 표현법만 나오면 막 덜덜덜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주냐? 고전 분석서는 여기는 뭐 못 띄워드리지만 약간 그 고전 문학의 글들을 되게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약간 MZ식 버전이라고 해서 약간은 욕도 들어가고 약간은 좀 웃기게 써갖고 고전 문학에 대한 친화성을 매우 크게 만드는 교재예요. 이것도 해서 고전 문학을 아무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배웠던 학생들도 고전 문학이 뭐 그 별게 없구나, 오히려 더 쉽거든요. 조금만 뭔가 터치만 해주면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는 고전 문학 분석서다라고 해서 이제 매주 나가는 교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관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지금 얼리 스타트 반 같은 경우는 아직 맛보기라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뭔가 딱 과제를 엄청 막 부여하고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서 아직은 안 했지만 정규반 7월 19일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과제도 딱딱딱 나가고 문자도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클리닉은 토요일, 일요일에서 5시에서 7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외에는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또 이제 1대1 상담하고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학생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걸.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못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학원에 여기 오니까 여기에서는. 그래서 수요일에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화로라도 클리닉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이 전화를 하면은 학생들한테 그 자기 숙제했던 거를 사진으로 제출을 해라. 안 하면 또 이제 잔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하고 이제 모의고사 피드백 이런 걸로 전화로라도 한다. 모두 이제 밴드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나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이 다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제 이행도라던가 클리닉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은 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작년에도 느끼고 이번 연도에도 느끼지만 학생들이 압니다. 얘가 강사가 좀 제대로 가르치는지 뭐 그냥 대충 가르치는지 이런 거 학생들이 알거든요. 지금 제가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신규로 들어오면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 하면은 애들이 거의 다 친구 추천이에요. 거의 다. 그냥 좋으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니까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추천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는 좀 약간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의 성적이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랬던 경험에는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고3 때 국어가 너무너무 안 돼갖고 그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고이반 정시 선행반 소개를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영어 강사 김도환입니다. 먼저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영어 그리고 국어 문해평가 일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This is not about knowledge, it's a world perspective. 우리가 이제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유도합니다. 근데 이제 국어랑 영어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문항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문해평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쪽 싸움에서는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진 않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잡힙니다. 저는 현재 뭐 단글리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해서 이투스랑 현재 여기 생각의 차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투스북 연관 검토단에서 이제 외부 교재들을 검수검토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따 갈 얘기랑도 겹치기는 하는데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읽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먼저 짜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론적 완결성,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제 검수를 부탁드려서 교수님들한테도 이미 검증을 받은 교재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시중에는 아예 없는 교재다. 그리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바랑 상당히 결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실전성,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시험에서 쓸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고 있고, 학습 안정감. 제가 이제 수업을 꾸릴 때 아이들이 예를 들어 한 달 커리큘럼이면은 한 달 동안 어떤 거를 운영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외부 교재를 별도로 쓰지 않더라도 한 커리큘럼 안에서만 다 학습이 온전하게 끝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안정감에서도 이제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먼저 좀 궁금하실 만한 몇 가지 사항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수능 영어는 미리 대비할 만큼 어려운가? 이제 고2 스타트면은 굉장히 빠른 시점이에요. 특히나 영어의 학습 부담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제가 보내는 안내 문자나 아니면은 설명회를 듣게 되시면은 절대 영어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드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정시로 들어가게 될 경우 영어가 차지하는 위치는 국어, 수학 탐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점수 싸움으로 영어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기본적인 대학교 성적권은 국어, 수학, 탐구가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는 그럼 어느 정도 성적권대가 괜찮냐? 3등급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최소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2등급부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1등급은 특정 학교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이제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이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대랑 이제 경희대가 가장 세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 2등급의 격차 차이가 국어에서 한 2문항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꽤 큰 편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수능이 어느 정도로 내고 있느냐.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정말 뜨거운 감자예요. 이 정도로 쉽게 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1등급 비율이 19.1%면은 이걸 국어랑 수학으로 뭐 1등급 점수를 낸다라고 하면은 100점이에요. 근데 2등급 비율이 16%예요. 그럼 도합 35%거든요. 그럼 2등급 비율도 100점이에요. 이 정도로 쉽게를 내버린 거예요. 상대편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올해 쉽다라고 해서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쉽다고 해서 수능이 쉽냐? 그건 또 아닌 게 이제 요게 이제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의 비율들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가 정말 어렵게 냈었어요. 1.47%로.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조금 난이도 조정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11%까지 올라갔다가 수능에서는 6%가 됩니다. 그 전년도는 5%, 4%, 4%, 그 전년도는 5%, 15%, 7%. 이때가 좀 많이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보셨을 때 느꼈으면 하는 패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6월과 9월 사이에서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전부 다 이제 사이에 배치가 돼 있죠. 두 번째는 수능만 놓고 봤었을 때 아주 극단적인 비율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4에서 8%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모의고사가 19.1%가 떴다라는 건 이때 상황이랑 좀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요 사이에서 내려고 했었던 거를 봤었을 때 아마 9월 모의고사는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고3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 내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 같은 게 수능은 4%에서 8% 내외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만 한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있을 수능도 아마 큰 경향상의 차이는 있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올해가 워낙 큰 특이값이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이제 제가 4년도만 보여주는데 그 전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큰 경향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렵다는 건 뭐가 어려운 것이냐, 그리고 우린 뭘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작년도 6월에 나왔었던 이제 33번 문항의 한글 해석입니다. 근데 단순히 읽어봐도 굉장히 어려운데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과 환경을 연결된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이건 국어 지문으로 내도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할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내적 과정, 주관적 경험과 환경, 연계된 시스템, 완전한 인지 시스템 등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애들을 써요. 영어 단어가 아니라 한글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어려운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추상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머릿속에 사과하면 사과가 딱 떠오르는데 이런 지문들은 상이 잘 안 떠오르는 게 특징이에요. 영어 지문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국어 지문은 4-5 문단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한 문단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상성이 높은 단어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각각의 문장들이 하는 기능들을 봤을 때 작용한다, 정의 표현이고요. 볼 수 있다, 확장하고요. 마찬가지다, 다른 거를 통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 기관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각 문장들이 하는 기능들도 워낙 다양해요. 그래서 논리 복잡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험은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은 경험이 환경으로 확장된대요. 반대면은 환경이 경험으로 가겠죠. 다음 문장 읽어보면은 외부 환경은 하고선 여기 빈칸이 뚫려 있었어요. 환경은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경험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추론 능력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거 한글로 말씀드려서 아이들한테는 여기에 더하여서 단어랑 문장 지식도 추가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문해평가 특성이 학습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단어, 문장, 논리, 추론을. 그래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배우기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딜레마죠. 영어는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국어, 수학 탐구하고 남는 시간에 영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래서 최적의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또 이제 설명이 좀 많이 들으러 다니시다 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도 효율성 있게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듣는데 근데 영어가 그게 좀 많이 심한 영역이에요. 그 또 단적인 예시로 수학을 6시간 동안 한 단원을 공부를 해요. 그럼 한 단원 상이 되게 잘 뜨거든요.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근데 영어를 6시간 공부를 해요. 감이 올랐다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삼기가 되게 어려워요. 관계대명사 배웠어요. 그럼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수능에선 그렇지가 않거든요. 단일 개념 학습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쪽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 전체 커리큘럼의 큰 틀이고요. 워낙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배부용 프린트의 2번째 페이지에도 적어 놓은 건데 상세한 설명으로.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큰 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포지션 앤 루틴이라는 거는 현재 고3에서 나갈 커리큘럼의 이름이고요. 포지션은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떤 태도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루틴은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행동들을 거쳐서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큰 축은 정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해하는 축에서는 단어랑 문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볼 거고요. 현재 고2 시점에서는 단어랑 문장 당연히 할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현재 커리큘럼을 운영 중인데 아이들이 문장 해석이 많이 약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강조가 될 것 같고 고3에 해당하는 커리큘럼도 다루기는 할 겁니다. 대신에 고3한테 설명하는 방식이랑 고2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다를 거예요. 고2는 굉장히 러프하게 할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다로 알려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코끼리를 마주하게 되면 코끼리의 발을 마주하게 되면 코끼리를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대략적으로 스케치한다라는 느낌으로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고3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이런 원리 때문에 여기까지도 확장할 수 있겠구나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2 썸머 시즌에 이제 포지션과 루틴을 확립하는데 기초를 다지는 곳이다. 근데 이 기초를 다질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는 살짝 넓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조금씩 깊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3이 됐었을 때 전반적인 이제 학생들의 능력치가 향상됐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썸머 시즌에 또 다른 의미로는 학습 중점 기간의 의미가 있는데 요 그래프는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통용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어떤 시험이든지 상관없이 수험 초랑 수험 말로 나눠놨었을 때 수험 초에서는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다 달랐을 때는 시험 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시즌 4 수능 직전 시즌에서는 학생들한테 뭐가 좋냐면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시험 운영에 대한 감을 기르는 게 좋아요. 이때는 어려운 문항을 더 많이 맞춰야 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잘못된 소리예요. 4점짜리를 이때 더 많이 풀어야 돼. 말이 안 돼요. 이 친구는 2점, 3점, 4점을 수학을 기준해서 2점, 3점, 4점을 고르게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은 나중을 바라봤었을 때 최고점을 오르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적의 그래프가 한 아이가 한 80에 해당하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시험 성적은 딱 80으로 나오진 않아요. 85에서 75 정도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게 이런 그래프를 따르는 거예요.
수험초에서는 최고점을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돼요. 더 많은 문제들,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고선 시험이 다가왔을 때 최저점을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최저점의 의미가 뭐냐면은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문항들을 건들 수 있냐예요. 그러면은 제한 시간 내에 풀려면은 어려운 문제,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빼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점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한꺼번에 잡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강좌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생각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좋은 강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은 꼭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컨셉, 시스템, 컨텐츠예요. 컨셉은 해당 수업이 지향하는 바예요. 무엇을 배우려고 가는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은 그걸 배우기 위한 체계는 어떻게 꾸려져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운영을 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배우는 게 좋아요. Why, How, What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컨셉부터 들어갈 건데, 컨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표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나갈 교재고요. 튜닝 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제 학생들이 고2 기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정시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내신에서 나오는 방향과 정시에서 나오는 방향이 워낙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이제 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아닌 튜닝 포인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세부적으로 요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학과 탐구와 이제 국어랑 영어의 학습 느낌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수학과 탐구에서 3등급이 떴으면은 남은 기간에는 뭐 4점을 공략한다, 3점을 공략한다 이런 말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국어랑 영어에서는 해당 성적권대가 의미하는 바가 쉬운 문항을 다 맞췄다 딱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냐면은 얘의 학습 과정을 역산하는 건데, 이 학생의 단어 수준은 어떠하며 문장 수준은 어떠하며 글 읽는 수준은 어떠하고 추는 어떠한가, 이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이 친구는 국어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글을 읽는 능력은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영어의 기초가 부족하고 영어랑 국어랑 이 뭐랄까 문학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순서 배치하고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추론 능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되어서 해당 성적권대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각각의 요소들을 전부 다 건드려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이 학부모님들이 내신을 설명회를 만약에 들으셨다라면은 내신은 시험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다라고 배워요. 알려주실 거예요, 설명회에서. 근데 수능은 우리가 배웠던 문항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울 때 단어는 기초 단어군을 배우는 게 좋고요. 특수한 단어군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배울 때는 새로운 문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배워야 되고요. 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추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how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내신은 이제 내신 선생님들이 예측해서 킬러 문항이다 이걸 보여주겠지만 수능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는 우선 크게 두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대비라고 하는 건 문장 교재고요. 근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네, 다행이네요. 문법 요소를 배운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학생들이 여태까지 배우면서 투부정사 배우고 관계대명사를 배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뒤에가 불완전하다라는 키워드를 배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에서는 어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내고요. 아이들한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느냐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를 배웠을 때 불완전하다라는 걸 뒤에 이제 문법 요소를 배웠을 때 해석에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진짜 간단하게 수식어예요. 뭐뭐 하는만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수능으로 배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문법 요소별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해석별로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게 명사, 동사, 부사 이런 식으로 품사 문법을 배우는데, 수능에 적합한 거는 문장 성분 문법이 더 적합해요. 이게 단적인 예시로 이건 학부모님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영어에선 요 문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English can do it. 영어는 이런 거 못한다.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래도 우리는 전부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이런 위치들이 자리로 결정이 되고 한글에서는 조사랑 어미로 결정된다라는 게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이제 해석하는 법을 배울 때는 영어의 문장 성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그럼 만약에 이걸 주어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럼 여긴 은능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새로운 문장이 나왔을 때 단어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A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해지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문장 실력을 기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기에 문법 요소를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문법 문제 풀이 특강을 열지 않는 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해석만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문항의 문제가 뭐냐면은 한글 해석도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간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시험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100%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학생이 인정할 수 있는 한 80% 수준의 이해 수준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시험 상황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추격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거 이제 제 커리큘럼에서는 유니피케이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현재 고3은 진행 중이에요. 제 모든 커리큘럼 요소들 중에서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속도도 빨라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로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 알려드리려는 논리 구조인데 해석할 수 있다고, 문장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있다고 글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게 이제 문장이 두 개 모였을 때는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의 중간에 제가 앞서 있었던 말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은 또 따로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논리 구조를 알려주려고 하냐면은 100점 맞는 간단한 조건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맞추면 되고요. 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성과 효율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데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면 꼼꼼히 봐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내에 풀려고 하면 정확성이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같이 가져가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프로세스는 간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칸의 면도날이라는 게 이제 좀 서양권에서 유명한 이 개념 중에 하나인데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도 그거를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정말 간단한 논리여서 우리가 두 문장을 읽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얘랑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냥 첫 번째 문장만 기억하면 되죠. 굳이 두 번째 문장을 세게 읽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문장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을 세게 읽어줘야겠죠. 기존과 다른 정보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읽게끔 연습을 시킵니다. 같은 말이네? 그럼 세게 처리할 필요 없다. 다른 말이 나왔네? 그럼 여기서부터 세게 처리하고 다시 밑에를 같은 말이면은 얘 가지고 읽는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배워요. 통념이 나왔다, 본론을 찾아라. 문제 상황이 나왔다, 해결책을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아이들이 읽을 때 문제 상황이다, 통념이다, 인과다 이런 식으로 읽지 않거든요. 정확히는 정말 간단한 흐름으로만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을 때도 아무리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축약을 한 논리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방금 거를 적용시키는 것과 동시에 문제풀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주관적 경험은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얘가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근데 그 학생들도 그렇고요. 강사들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문에 글을 학습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확히는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전반부는 답의 직접적인 풀이에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갔을 때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야 됐을 것이고 위에 다시 봤었을 때 그 반대 그럼 이거 뒤집으면 되겠다. 이런 식의 길을 짜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음에 똑같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가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반응력을 기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봤었을 때는 바이스 벌사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방향이 바뀌었을 때 양방향, 왕복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고요. 이제 제가 교재를 짤 때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국어랑 영어 선생님들은 커리큘럼 짜기가 정말 어려워요. 단원이 없거든요. 이제 평가원에서 이야기할 만한 1단원, 2단원 이런 개념들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이 수능의 범주 안에 있는 문항들을 모아놓고 얘네들은 어떻게 푸는 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를 귀납적으로 요소 하나하나별로 도출을 해야 돼요. 그러고선 하나의 완성된 이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만든 상태에서 아이들이 배울 때는 절대 귀납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 정도 연구 시간이. 순차적으로 재배열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습 안정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는 내년 고3 이제 수능 때까지 개념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개념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후보님들께서 문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똑같은 거 배우는 거 아니죠? 이제 지난 커리큘럼에 겹치는 거 아니죠? 하시는데 컨텐츠를 바꿀 거예요. 컨셉트는 계속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100개의 무기를 가졌어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100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3개의 강력한 무기만 능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론을 이걸 6년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풀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컨셉은 튜닝 포인트고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 시스템, 강좌 체계에서는 크게 3가지만 아마 3가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고요. 정규 수업이랑 클리닉이랑 학습관리로 나뉘고요. 그게 정규 수업에서는 주차별 개념 학습하고 단어, 문장, 논리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주차별 과제가 나갑니다. 제가 요거를 따로 알려드리는 게 이제 아이들이 진짜 지금 위험한 수업은 풀모의고사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항에 대한 온전한 상이 잘 안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1주차에 해당하는 문항과 논리를 배운 다음에 그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줍니다. 그게 주차별 과제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클리닉에 들어오면은 하프 모의고사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문항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사 직접 운영하고 이거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교가 하는 거 제가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 인원 컨텐츠라는 거는 단어 테스트, 해석 테스트, 하프 모의고사 보고 나서 자체 해설지로 개인 피드백, 그리고 저랑 질의응답하는 거. 이게 하나의 완결된 컨텐츠로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학습관리 측면에 노션을 통한 학습관리를 근데 요 주변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할 건데요. 주간 단어 테스트, 주차별 학생이 이제 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클리닉에서 테스트 어떻게 받는지, 같은 것들이 올라갈 건데, 제가 이제 배부용 프린트에 좀 넘기시다 보면은 QR코드가 나와요. 해당 QR코드를 이제 위에 거를 찍어 보시면은 저의 소개가 나오고요.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 하단에 있는 왼쪽은 아이들의 반 전체 공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숙제 공지, 제 영상 강의, 해설지 다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보실 수 있어요. 영상 강의 보셔도 저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학생 개인 성취도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단어 테스트 어떠한지 그런 것들이 다 기입이 될 겁니다. 아마 고2 학생들은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다 보낼 것 같고요. 현재 고3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제가 고3 학생 맞는 아이들 중에 몇몇 학생들은 학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가 강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는 학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월간 설문조사 상담은 이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투스에서는 N수를 1대1 상담을 해요. 모든 과목 코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제가 수학 문제풀이 이런 거는 안 하고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국어 어떻게 공부할지, 수학 어떻게 할지, 탐구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쪽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별도 다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인데,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통계 기반으로 움직여요. 제가 요거를 보시면 좋을 텐데, 좀 깨져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평가원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유형,
그리고 논리 구조, 어떤 식으로 글의 흐름을 가지는지, 단서 유형, 어떤 식의 사고 과정을 요구했는지, 오답률 다 정리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작년까지 전부 다 정리 끝났고, 올해 6월도 들어가 있고요. 교육청 EBS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흐름에서는 어떤 논리 구조나 어떤 추론 방식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답률과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었을 때 뭐가 좀 어려운가,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어떤 파트에서 많이 틀리고 있으면은 그에 특화된 자료들도 줄 수가 있고요.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사 중에는 이거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한 3년 걸렸어요. 이거 다 만드는 데만.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2,000개 이상이 되고요. 통계랑 경향 기반으로 할 텐데 사실 지금 시즌에서는 그 전반적인 학습이 주가 될 거라서 경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하게 될 거는 고2랑 고3 문항이 섞여서 나갈 거고요. 개념에 맞게끔. 그래서 고2 수준에서 쉽게 배운 다음에 고3에는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겠다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번 시즌과 아마 지금 현재 고2 앞으로의 시즌에서는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문항은 제가 직접 제작한 해설지가 나가고요. 배부형 프린트에 한 3페이지 정도의 제 예시 자료가 있으니까 추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설이 나가고 해석은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글의 흐름을 잡았으면 좋았을지 논리 들어가 있고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고민거리들도 같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별도로 외부 학습은 안 해도 된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강의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의 완결성 있는 학습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딱 때마침 국어랑 영어 설명이었는데 문해평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식이 아니라 관점 학습이에요. 그러면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든 저 사람의 관점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관점을 일관되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수학 과목을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과목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수학은 문제를 푸는 방법 이게 단원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나뉩니다. 근데 국어랑 영어는 계속 다른 텍스트가 나오다 보니까 나눠서 학습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걸 푸는 거랑 이 선생님이 이걸 푸는 게 방향이 너무 달라요. 근데 수학은 어느 정도 일관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이 국어랑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나한테는 이 관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를 조금 바꿔야겠다. 이런 학습이 바람직합니다. 문해평가에서는. 그래서 강사 선정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막상 수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고 한 2주, 3주 정도까지는 유예 기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흐름이. 그러면은 아마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This is not about knowledge, it's a world perspective 말씀드렸던 말이고요.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으로, 이게 제 강사 슬로건입니다. 감에 따라 나오는 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접근했던 영어를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해서 원하는 이 성적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당글리시 김두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Q&A를 이제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질문거리가 혹시 공통적으로 있으시면은 예. 이제 제가 자료를 줄 수는 있어요. 이제 내신 강사분들이 주시는 자료랑 동일한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현재 아이들의 움직임으로는 고3 1학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휴강하고선 아이들이 잠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거의 100%로 다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제가 자료 주고 별도 질의응답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예 별도로 내신 강좌를 까기에는 그럴 바에는 지금 생각의 차이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게 더 맞다라고 봐요. 이게 학생한테 좋아요. 이게 내신을 잘하려면은 학교 분석을 해야 되고 출제 선생님 분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준비 시간이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 그래서 자료는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질의응답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내신 강사분들이 하시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게끔 대비는 못 도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휴강을 안 해요. 정식 커리큘럼은 정식 커리큘럼대로 쭉 갑니다. 기말고사 끝났다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네.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끝났다고 휴강도 절대 안 하고요. 그냥 계속 꾸준한 학습 흐름으로 가요. 클리닉은 월요일 5시, 7시와 수요일 7시, 10시에 운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시간이 안 되면은 이게 제가 해설지를 만들 때 정말 많이 공들인 편인데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기는 해요. 클리닉 그 문항을 풀고 해설지 보면은 웬만하면 납득이 간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클리닉에 20명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직접 물어봐요. 이거 이해가 가냐? 대체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질문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면 웬만하면 납득이 간다라는 소리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클리닉을 못 온다 하면은 해설지 보고 자율 피드백 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특정 기한을 설정을 해서. 근데 아이들 학습 이행에 차질도 크게 없고요. 단어 테스트, 해설 테스트 전부 다 진행이 되니까 현재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클리닉이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추가로 운영하는 건 힘들 수 있기는 한데 금요일 앞타임에 아이들 질의응답만 별도로 받는 시간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제가 잠시 자리를 지킬 테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